근데 거기 아파트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덕이 엄청 심했는데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고 네. 제가 사연 썼을 때 저희가 한 8억 초반부터 보고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지금 호가가 10억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혹시 그 지역도 뭐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의 변화보다는 그냥 가격을 보거든요. 실거래가가 8억이라도 지금 9억 호가가 싼지 비싼지를 봅니다.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LN님께서 어려우신 게 과거에 내가 이 단지를 8억에 봤는데 지금 9억 5천에 사는 게 맞아? 이것 때문에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지각비 1억 5천. 네, 근데도 이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볼 건데요. 영등포에 위치한 4억 6천짜리 소형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30대 부부입니다. 경제관념이 뚜렷한 저희 부부는 월 50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며 결혼 7개월 만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둘 다 성향이 보수적인 편이라 예적금만으로 열심히 돈을 불려왔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낸 직장 동료를 보니 문득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내후년에 2세 계획도 있어서 전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보던 아파트들이 8억 5천에서 10억까지 오르고 그마저도 저층 매물만 나와 있어서 결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확신이 안 서는데 차라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를 연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지각비를 감수하고라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집 살 때 어차피 영끌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인생 최대 기회인 생애 최초를 잘 활용해서 하루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향후 출산 휴가에 들어서면 수입이 줄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예산 세우는 것부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양가 부모님의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은평구나 서대문구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희 예산에서 적절한 지역 선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고민은 많고 결정은 어려운 불인이 부부. 10년 후 후회하지 않을 좋은 선택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사연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분들의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거주 중이시고요. 전세 4억 6천에 현금, 뭐 자동차는 이제 자산에서 빼주는 걸로. 네,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지금 순자산은 3억 5천 정도 되는데 자동차를 좀 뺀다고 치면은 한 3억 3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맞벌이 부부세요. 그래서 월 9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세요. 소득이 엄청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월 지출 생활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뭐 대출이자가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두 분께서 한 26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신다. 와. 여기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저축률이 엄청 높으신데요. 좋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소득이 높으면은 그만큼 지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를 연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각비를 감수하고라도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까요? 지역은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두 번째, 70% 이상 저축하는 저희 부부 돈이 꾸준히 모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릴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저축만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하면은 일단 30대 초반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그 부부이고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것 같고 그 문장에서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지각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 집만에 관심이 있으셔서 최근의 가격들을 보다 보니까 실거래가보다 지금 나오는 호가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상황이신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연자분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막 1억씩 높은 단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실거래가보다 1억씩 높은 이 호가가 나온 상황에서 기다려야 될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기 전에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역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서대문구나 은평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격대가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부에 비해서는 높지 않고, 그리고 교통이 생각보다 또 좋습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서대문구와 은평구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그리고 시청의 위치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남쪽에 이제 강남구가 여기 있고요. 한강 남쪽에서 서쪽에 있는 영등포구 안에 이제 여의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 시청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개의 지역을 짚은 이유는 서울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세 개의 지역들에 출퇴근을 하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남, 시청, 여의도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시청과 여의도를 끼고 있는 이 위치에 있고요. 강남과는 물리적 위치가 좀 멉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을 먼저 살펴볼게요. 크게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초록색 보이시나요? 네, 초록색. 여기 이제 2호선이거든요. 서대문구를 살짝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위에 은평구는 2호선이 지나가지 않고요. 서대문구에서도 마포구와 인접하고 있는 홍대 입구부터 신촌, 이대, 아현 여기까지 이제 서대문구에 2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는 2호선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2호선 접근성이 2호선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땅의 위치가 서대문구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호선에 가까이서 거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선이 여기 다홍 색깔로 칠해져 있는 노선이 있어요. 여기 홍제역, 독립문역 3호선입니다. 서대문역은 5호선이고요. 독립문역,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이게 3호선 라인이 있는데요. 3호선 라인은 시청 쪽과 강남을 지나갑니다. 자, 서대문구와 은평은 강남과의 물리적 위치가 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3호선 라인이 시청을 지나서 강남까지 한 번에 이제 주파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위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노선이에요. 또 하나의 노선이 여기 갈색깔로 칠해진 여기가 이제 6호선인데요. 6호선 그리고 여기 연두색깔 경의중앙선 그리고 하늘색깔 공항철도가 있는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는 아쉽지만 서울 주요 업무 직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도 안 가고요. 시청, 여의도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3호선, 2호선에 비해서는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 좀 선호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2호선과 3호선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2호선은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는 3호선 라인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제가 왜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컨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3호선 라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도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 3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등고선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뭐 백년산, 안산, 인왕산, 북한산 이런 산들이 그 3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쳐 있기 때문에 3호선 라인 바깥쪽으로는 언덕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독립문역에 서 있고 그 홍제역을 이동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독립문역에서 봤을 때 양쪽이 이제 산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 언덕 안에 거주 지역,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주택 형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평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가 높겠죠. 이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특징은 언덕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평지를 선호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호선을 짚기 전에 2호선 라인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호선도 시청과 강남을 함께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2호선 라인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가연동이거든요. 근데 부가연동에 이편한 세상 신촌,
힐스테이트 신촌, 신촌 푸르지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축같이 생긴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뉴타운이 맞고요. 부가연동에 있는 뉴타운을 부가연 뉴타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바로 밑에 여기 이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이제 아현동이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르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이런 굵직굵직한 대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부가현 뉴타운은 서대문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포 생활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현 뉴타운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이제 이편한세상 신촌이고요. 왜냐면은 2호선과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신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편한세상 신촌이 부가현 뉴타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이 단지의 30평대 기준으로 고점이 18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호가가 거의 23억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넘어서 한 5억 정도까지 더 상승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현 뉴타운을 제외한 다른 서대문구와 이제 은평구의 단지들은 지금 고점을 찍거나 아니면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부가현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나머지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아직 가격이 저렴하다, 덜 올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호선 지역들을 한번 볼게요. 3호선에는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볼까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덕이 있어요. 3호선 라인에서는 역세권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보시고 언덕이 깊은지 아니면 평평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무악재역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홍제역부터 녹번역까지 가는 이 라인이 언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이 홍제역 근처에 뭐 홍제원 힐스테이트, 인왕산 힐스테이트 이런 구축 아파트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언덕이 이렇게 생겼어요. 역과의 접근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에서 갈아타서 아파트까지 도보로 이용을 하기에는 좀 언덕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단순히 구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3호선 라인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언덕이 있는 거예요. 여기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도 한번 제가 로비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언덕이 있죠. 이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딱 살기 좋게, 살고 싶게, 누구나 살고 싶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무릎이 좀 좋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50대, 60대 선배님들은 이런 언덕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대문구의 3호선 라인이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 녹번역이 있습니다. 이제 홍은동을 거쳐서 이 녹번역이 있는데 녹번역은 은평구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홍제동, 홍은동에 비해서는 언덕이 심하진 않아요. 여기에 그 녹번역 이편한세상 캐슬, 힐스테이트 녹번, 레미안 베라일즈, 북한산 푸르지오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봐도 좀 느낌이 오시죠?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번역 근처가 여기 밑에 있는 서대문구보다는 강남에서는 좀 멀지만 종로에서 뭐 시청에서 멀지만 이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3호선 라인의 특징이었고요. 여기 백년산, 안산을 지나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남과자동, 수색동, 증산동 이런 평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재율 뉴타운,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호선 라인과는 약간 컨셉이 다릅니다. 여기는 3호선 라인은 교통이 매우 좋았지만 좀 언덕도 있고 아파트가 좀 구축 아파트들도 좀 있었어요. 가재율 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은 평지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3호선과 2호선이 아니에요.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6호선 이런 노선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지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나는 뉴타운에 살고 싶어, 신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만 교통이 좀 불편해도 나는 이런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살고 싶죠? 네, 이 새 아파트들도 이렇게 밀집돼 있고 또 언덕도 아니고 평지로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이런 지역은 누구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어
싶어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축으로 또 상권도 좋고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모여 있지만 이게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아파트들이 낡습니다. 구축이 돼요.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으로 떨어지고 이제 땅만 남는데요. 그 땅은 지금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가재울 뉴타운이나 수색 등산 뉴타운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아파트들이 신축 가치, 신도시의 가치가 희석되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중심부로 갈아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목표로 내 집 마련을 매수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색등산 뉴타운, 이런 가재울 뉴타운도 이제 막 정고점을 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고점이라는 게 지난 상승장의 고점이거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전의 가격인데 지금 고점을 넘었다는 거는 아직 가격이 중심부의 부위에서는 덜 올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인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지역들은 아직 지금 막 고점을 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덜 올랐고 내 집 마련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3호선 라인에 있는 구축단지 중에 하나가 그 관악구에 있는 구축과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서대문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가격대가 2달 전까지만 해도 전용 5구 기준으로 8억대였어요. 그때 관악구의 구축 아파트가 10억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원래 가격이 같이 흘러갔는데 왜 서대문구는 왜 못 오르지?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되게 저렴하다, 지금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달 만에 이제 호가가 10억을 뚫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가치는 고유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이런 기회를 포착하면은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지역 분석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3호선이 더 중요해, 나는 교통이 더 중요해, 혹은 나는 교통이 좀 덜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 신도시에서 살고 싶어,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해보시고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개의 지역을 아주 단시간에 빠르게 핵심만 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자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죠? 네. 네, 잘 언제 전화 봤습니다. 오나 언제 전화 오나 계속 보고 계셨을 네. 건데, 네,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결혼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신혼부부고요. 둘 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소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축률이 상당히 높으시던데요? 네. 최대한 좀 아끼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지역 분석 해주시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네, 진짜 저희도 막 임장 다녔던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설명해 주신 거랑 정말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유드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을까요? 네, 엄청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네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에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되셔서 이제 한창 이제 신혼생활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전세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연장할지 아니면은 아파트 매수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정년기가 되면서 친구들이 집을 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자산이 증식되는 속도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저도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고, 네.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게 지금 사야 되나 아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이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친구들이 다 무주택이거나 이 자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은 나도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분들이 다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또 주택을 샀는데 가격이 막 1, 2억씩 올랐어. 그러면 나는 지금 무주택인데 나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조급해지고 또 막막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각비라는 표현을 하신 걸 보고 제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는데 혹시 이런 지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네. 지금 뭐 지각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 중에 아파트를 예전에 사놓고 엄청 증식을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매일매일 집 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이 좀 없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급비라도 빌려가지고 사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네. 되게 푸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상승장인데 조금 그랬기도 했고.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막 1, 2억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사도 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단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실거래가보다 갑자기 뭐 5억씩 오른 단지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나온 단지는 전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가격 자체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덜 올랐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가가 9억이에요. 근데 1억이 오른 상태로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단지가 지금 가격이 실거래가가 1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단지가 실거래가보다는 1억이 올랐더라도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여전히 가격이 싸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매매가가 올라가고 돈을 더 벌고 이 관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로 계속 사시면은 2년 뒤에 4년 뒤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보다 멀리 밀려나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게 지금 전세 매물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도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서울이 이제 토호가로 막히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전세를 놓음으로써 이제 민간에서 전세 물량을 공급해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에 101호 대책으로 서울이 토호가로 묶이면서 투자자들에 의한 전세 공급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일단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도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작년 101호 대책으로 토호가로 규제로 묶이면서 민간에 의해서 전세 공급량도 부족해졌다.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5월 9일 이후로 유예가 해제되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도 5월 9일까지는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나도 이제 매물을 매도하면은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버티자. 그래서 매물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전월세로 지금 거주하는 게, 그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래도 전월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전월세를 계속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해서 10년, 20년 그렇게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지금 마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심지어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았어도 전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LN님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세 계약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희 한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11개월,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1개월 남은 이 전세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좀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거의 한 격주에 한 번씩은 부동산 집 좀 보러 다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집은 사실 저희도 없어서 못 들어온 전세 집이거든요. 그때도 없었구나. 네네.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좀 선호하는 곳인데, 물론 네. 이제 지금 전세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내놓으면 그래도 잘 나갈 것 같고, 집주인도 사실 딱히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네.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네네. 생각. 맞아요. 저는 임대인의 협조가 좀 궁금했었던 건데, 네네네. 전세 11개월 남았으니까 만기가, 네. 전세 만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퇴거를 해야 된다라고 밝히셨을 때, 임대인분이 흔쾌히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월까지는 조금 매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살펴보시다가 이전 실거래가보다 싼 매물이라면 진짜 좋은 금매고요. 네. 실거래가보다 비싸더라도 막 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1억 이하 5천만 원 비싼 물건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여전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네. 매물들이 보이시면은 전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네네. 중과유예 그거 해제되면서 네. 지금 임대인분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요것도 저희 집도 이제 좀 팔아버리실까봐 매도하실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책이 오늘 나왔으니까 임대인분이 어떤 소통을 신청하시면은 그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LN님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분이 매도를 하시더라도 LN님도 이제 퇴거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임대인분도 이제 새끼 매물로 팔기보다는 실거주자한테 파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협조하면서 매도와 그리고 LN님의 내 집 마련까지 잘 이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이 예산 내에서 LN님이 좀 최선의 단지로 생각하신 집일까요? 네, 저희 결혼할 때쯤에는 거의 최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 집 마련 예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네. 집은 그렇습니다. 소형이어가지고 그리고 도생이어서 그렇게 크게 값이 나가진 않아요. 도생. 네. 이라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저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한 9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순자산이 한 3억 5천 정도 있으시고, 물론 뭐 자동차 빼시면 3억 3천 정도 되시지만, 여기에서 세계 최초 대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6억 한도에서 또 반공제 하면은 5억 4,500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또 신용대출 포함하면은 9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호선 라인 위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또 고민되시는 거 있나요? 아까 그 로드뷰에서 보여주셨던 집을 저희도 한번 가봤었는데 네네. 근데 거기 아파트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덕이 엄청 심했는데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제가 사연 썼을 때 저희가 한 8억 초반부터 보고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지금 호가가 10억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혹시 그 지역도 뭐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가격의 변화보다는 그냥 가격을 보거든요. 실거래가가 8억이라도 지금 9억 호가가 싼지 비싼지를 봅니다.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LN님께서 어려우신 게 과거에 내가 이 단지를 8억에 봤는데 지금 9억 5천에 사는 게 맞아? 이것 때문에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렵죠.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9억 5천으로 신고가를 찍는 게 LN님 입장에서 마음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뒤에 봤을 때는 신고가도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월 달이 지나면은 이제 매물들이 이제 다 사라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기존의 실거래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호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 집이 내가 출퇴근이나 아이 키우기에 여전히 괜찮고 삶의 질이 괜찮고 그러면은 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파도예요, 파도. 어떨 때는 파도가 심하게 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파도가 잔잔하게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의 방향성은 항상 같아요. 그냥 항상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도가 세기 때문에 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다는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최선의 선택은 무리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저축액이 600만 원이 훌쩍 넘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5억 5천 정도 주담대 받아도 거의 원리금 상환액이 월에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여전히 35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연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9억대 정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들은 말 중에 파도, 바다 이 얘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 하나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불광역 쪽도 이제 같이 거기 아파트 되게 많아서 보고 있는데 가격대가 정말 괜찮은 집은 4층 미만의 그런 저층 집이더라고요. 혹시 저층에 대한 그 매매는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3층 이하는 하진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저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해당 단지 저층 아니면은 멀리 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층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같이 올라요. 중층 오르면은 저층도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중층에 비해서 항상 늦게 팔려요. 그리고 싸게 팔려요. 한마디로 황금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저층도 내 예산 내에서 최선이고 나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고 또 이제 저층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얄동 뭐 중층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좀 늦게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해당 단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저층 아니면은 다른 단지를 가야 된다면은 좀 저층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이해되셨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전 내 집 마련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내가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은 전 저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2년 뒤에 가족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육아휴직이나 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네.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셨을까요? 네, 그거를 고려하다 보니 네. 이게 이자를 잘 갚을 수 있을지 혼자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네네.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사실 좀 섣불리 못 움직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육아휴직을 몇 년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 됐을 때 저축액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와이프 소득에서 거의 반 이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보다는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650 정도 되시니까 한 400 정도 되시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축액이 400만 원이라도 원리금 상환금액이 250이잖아요. 네. 그럼 여전히 150을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복직을 하시면 다시 소득이 원상복구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은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또 월에 뭐 100만 원 이상씩 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출산 축하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예산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9억대 중반으로 3호선 라인으로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돈은 모으고 있으신데 이제 자산이 늘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저는 이거 670만 원이나 저축하시면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요즘 주식도 다 불장이고 저는 이제 저축밖에 안 하는데 네. 주식도 주변 대비해서 이게 사실 네. 주변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저축만 하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보셨을 텐데 여전히 저축으로 이어나가신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부가 일단 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만약에 주식을 지금 한 530 정도 하고는 있는데 네네. 그냥 한 치킨값 정도 벌고 팔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뭔가 이제 막 한 방에 몇백씩 번다 이런 건 사실 없어서 네, 그거 말고 성실하게 그냥 저축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바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바다가 통화량의 증가예요. 네. 우리는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저축만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축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모든 저축 금액을 모두 투자로 하시진 마시고 저축 금액에서 한 20% 정도? 저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집 마련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입니다. 네, 지금 내 집 마련 하나만 잘해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자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 집 마련을 잘 하시고 나서 그리고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지금 저축액이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축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ETF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부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중에 LN님께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이어나가시면 좋겠고 저는 LN님 부부가 굉장히 투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세요. 되게 보수적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려는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자로서 굉장히 좋은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축 금액에서도 내가 뭘 통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내가 모르는 영역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축을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월 저축액의 20% 정도는 투자를 한다.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ETF가 이제 변동성이 크죠?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10% 오를 때도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20%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너무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팔고 싶어 해요. 근데 좋은 투자자들은 처음 매수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매수하거든요. 이 가격이 싸다면 이 가치에 비해서 싸다면 매수를 하고요. 앞으로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쌀 때 샀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라는 바다 내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이 시간을 견디기만 하면은 가격이 결국엔 가치를 따라서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 저축액에서 20% 정도는 투자한다. 네. 두 번째는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건들지 않는다. 이걸 룰로 삼아 보세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20%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년 동안 살지 않으면서 이 변동성을 견디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매수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세요. 책도 읽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쌓아보시고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됐어요.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지금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저축도 잘 하셨고 자산도 잘 쌓으셨잖아요. 저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혼이시니까 내 집 마련 하시고 나서 그리고 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에렌님, 저희가 그 내 집 마련 하기까지 응원 드리고 5월 전까지는 한 범위 내에서 3호선이라는 위주로 꼭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에렌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드릴게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이제 사연 쓰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 월브닷컴 검색하시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들어가시고 거기에 좌측에 보면 구해줘 월브 있습니다. 구해줘 월브에 클릭하셔서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같이 솔루션 드리는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이 사연 신청 해주세요.